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마음 따뜻한 5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2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인 0.5% 이자율을 인상했음에도 상승했던 주식시장이 오늘 후퇴 중입니다.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 반응은 0.75% 인상이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불안한 현실로 돌아온 하락 반응입니다. 전문가들은 금융시장의 미래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상대적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의 움직임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NPR 방송은 아시아계 아메리칸에 대한 재조명을 하는 보도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아시안 아메리칸 모델 소수 인종으로 가두는 잘못된 인식들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낙태법 판결 초안은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연방대법원이 이대로 결정한다면 미국에 대한 인식이 손상되고 다른 나라의 나쁜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기업이 낙태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고 소비자로부터 밝히라는 압박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직원이 낙태가 합법인 다른 주로 가야 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큰아들도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해 의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권력 이양을 중지할 선봉대 자격을 달라고 요청한 극우 무장그룹 리더를 기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사령관 공격에 성공하는 작전에 미국이 정보를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에게 푸틴의 복사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최근에 이자율이 오르고 이럴 때마다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또 주식시장, 주식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를 시사하기 때문에 많은 그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이도 저도 금방 집을 살 계획도 없으신 분이고 그런 경우에 크게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세계의 여러 가지 그 경제 추세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부터 오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예상했었던 그대로 연방준비제도는 0.5%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주식시장 많이 올라갔었죠. 지금은 많이 내려갑니다. 제가 스튜디오로 들어오기 직전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 어제 900포인트 이상 올랐는데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오늘 내려갔기 때문에 어제 올라갔던 것 다 없어져 버렸을 이럴 정도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왜 그랬는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무엇이 올 것인가? 큰 그림은 어떤 정도로 경제에 대해서 마음을 잡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
다우지수 어제 뭐 900포인트 이상 상승되고 S&P 500 지수 거의 3% 둘 다 뭐 2020년 이후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나스닥도 3.2% 상승했기 때문에 4월 달에 주식시장 엄청나게 끔찍했잖아요. 그 이후에 하루의 랠리였는데 오늘 아침은 지금은 정말 별로입니다. 전부 빨간색인데요. 각 지수 그 세 개가 다 어느 정도인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한 번에 0.75%를 올리지 않고 다우지수 이게 웬일입니까? 오랜만에 1143.99, 1000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667.72포인트, S&P 500도 167.62포인트. 불과 한 10분 전보다도 굉장히 큰 폭 차이가 나는 정도로 내려갑니다. 어제 큰 폭으로 이보다는 좀 작았지만 큰 폭으로 올라갈 때는 6월과 7월에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0.5%씩 올릴 것을 시사를 했고 어제도 올렸지만 0.75%가 아니구나 하고 안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제 이상한 것 가운데 하나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그 채권 그 포트폴리오는 곧 그 줄어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미 어제는 그랬어도 이게 이제 뭐 여기서 멈추지 않을 수도 있다. 또 경제 상황 같은 것도 더 나빠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준 의장이 또 어제 2년 만에 처음으로 꼭 기자들에게보다도 국민들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연준이 이자율을 올리면서도 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그 소프트 랜딩을 할 충분한 그런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주식시장 굉장히 오름세였는데 그리고 미국은 지금 경제도 과열됐고 노동시장 때문에 이 높은 이자율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룻밤 자고 보니까 미래는 경제라는 그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딱 그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여전하고 그리고 이자율을 이렇게 높이면서 경기가 침체되지 않는 그 소프트 랜딩으로 간다 하는 연준 의장의 그 말을 이제는 희망으로 듣지 말로써 그 확신적으로 듣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벤치마크인 S&P 500도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정도 수준으로 내려갔고 나스닥 S&P 500도 지금 여전히 163.07포인트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오늘 그 4%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어제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상쇄되는 그런 형편이고 다우지수 조금 전보단 조금 낮았네요. 1096 나스닥은 여전히 643.24포인트 어제 올라간 거 다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는 항상 달러는 올라가고 안전하게 불안할 때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올랐습니다. 뭐 5년 그 아래 뭐 7년 이런 것은 뭐 그렇지 않은데 10년 만기 정도는 괜찮고 모기지 이자율이 다시 이제 상승을 해서 2009년 이후에 최고 수준입니다. 오늘 그 발표된 것 보니까 30년 고정 대출 이자율이 지난주에 5.1%였는데 지금 5.27%로 올랐습니다. 불확실한 경제의 미래라는 것을 우리 그 소비자들도 뉴스를 들으시는 분들도 늘 생각을 좀 그 면역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일부 투자가들은 다음 미팅에서는 연준 의장이 0.5%입니다. 6월 달에도 7월 달에도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지만 더 그 높일 수는 있겠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 보겠죠. 0.5% 올려놓은 것의 효력을 보고 0.75%가 올해 안에 올 수도 있다라고 일부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0.75로 하려다가 지난주에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4월 말에 그래서 0.5%로 한 게 아니야? 집에 가면서 밤에 생각을 해본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파월 의장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당장 인플레이션이 물가 인상폭이 연준이 원하는 2%까지 내려갈 리가 없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확신을 한 거죠. 인플레이션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의 코비드 19,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까지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자율 인상 자체로도 경기 침체 없습니다 하는데 그 말도 돼봐야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갑작스런 랠리는 있었지만 어제 고통이 앞에 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적인 것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미국의 이자율 인상은 뭐 한국에서도 당연히 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이자율 인상 뭐 안 할 것 같던 호주도 며칠 전에 했잖아요. 뭐 한 1, 2년 안 할 것 같이 하다가 그리고 아마 오늘은 영국이 미국 이자율 인상에 맞춰서 역시 영국도 이제 최근에 가장 큰 폭의 이자율 상승한다는 얘기를 기준금리요. 2009년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날이 밝으면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4월 달에 이 세계적인 주식 시장 자체가 한 8%군요. 8% 경제 성장률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8% 하락했습니다. 이자율을 올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채 그동안 사들였던 것을 더 이상 사지 않고 단계적으로 이제 판다. 긴축 재정하는 거잖아요. 이 연방준비제도가 그런 것에 대한 그 가장 처음에 일어나는 것이 통화죠. currency. 그래서 이제 환율을 아주 예민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달러는 지난 1년 동안 7%가 상승했는데 이렇게 이자율을 올리니까 뭐 여러 가지 불안감 등등으로 달러에 대한 욕구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안전한 것으로 하자 하고 이제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요. 뭐 일본의 엔화에 대한 것을 보면은 가장 뚜렷하게 알 수가 있죠. 그 엔화는 1970년대 이후 지금 가장 그 가치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경제의 이런 새로운 환경, 인플레이션, 코비드 19 여전한 중국에서 그러면 공급망 문제가 있으니까는요. 노동력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적인 것 때문에 걱정하느라고 위험 프리미엄이 증가합니다. 가격 예측이 어려울 때 이 증가하는 인플레이션 위험 프리미엄의 척도가 지금 1994년 이후에 최고랍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세계에서도 예를 들어서 돈 같은 것, 빚을 갚는 것도 그렇고 빚을 빌리는 것도 그렇고 유럽의 두 국가의 예를 들자면 독일과 이태리가 이런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위험성 때문에 독일 정부와 이태리 정부가 10년 동안 이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지불해야지 되는 그 액수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태리가 더 많이 지불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이자율이 인상되면서 생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상대적으로 이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된 어떤 그 주식시장의 프로그램 같은 것 있잖아요. 분산 프로그램. 주식 몇 %, 뭐 채권 몇 %, 뭐 주식이 한 40%, 주식이 한 60%, 채권이 한 40% 이렇게 된 그 포트폴리오도 올해 거의 12%가 하락했습니다. 보통 평균 한 11% 정도는 상승을 하는데 그런 것이요. 그래서 2020년은 아주 그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쩌면 모든 것에 슬럼프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주식시장 그 주변의 경제에 있어서. 그럼 2021년에 잡기만 하면은 미다스의 손이었던 뭐든지 다 좋았던 이런 것이 어제 0.5% 이자율 인상하고 그 이후에도 어떤 일이 올지 모르고 전부 이젠 손만 대면 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될 수도 있다. 모든 것의 슬럼프의 시작. 그렇게 되면은 연준도 어제는 0.75% 이자율 인상을 우리는 6월달, 7월달에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건 어제의 기준으로 그런 것이고 또다시 이런 슬럼프도 어떻게 구해야지 되고 인플레이션도 또 잡히지 않고 하면은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그 유혹을 그런 그 입장을 바꾸는 유혹을 또다시 느낄 수도 있고요. 해서 결국 투자자들은
여전히 미국의 금리가 지금 2%라고 하지만 2.75%로 보는 사람도 있고 현재로서는 2.75%에서 3% 약간 넘는 수준이 될 것이야. 그래야 위험 요소와 인플레이션과 이런 것으로부터 뭔가 좀 표준적인 어떤 것을 만들 수 있을 거야 하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베팅하는 전문가 3% 정도 아니면 3% 조금 높거나 그것보다 조금 낮다면 2.75% 이자율 기준금리 그렇게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더 많은 고통이 눈앞에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밀물과 썰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주 그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 이러한 시속 게임이라고 우리가 전에는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시속 게임 내지는 밀물과 썰물은 하루에 한 번씩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앞으로도 주식시장을 포함한 이런 경제계에서 괜찮은 것 같으네. 아닌 것 같으네. 괜찮은 것 같으네. 아닌 것 같으네. 예, 상황이 반복된다고 하니까 항상 이럴 때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그런 그 개인적인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는 게 최선이라는 것이 정석이죠. 오늘의 미국은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똘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우리가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니까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해서 에이시안 아메리칸 문화, 역사, 유산의 달을 맞아서 미국 미디어에서 열심히 그 보도를 해주는 게 있으면 잘 듣고 그런가 저런가 점검하는 기간 갖는 거 좋지 않습니까?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CNN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미국 사람들은 경제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뉴스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경제를 어떻게 핸들하는가 대통령의 그 역할에 대해서는 60% 이상이 잘 못한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네, 뭐 그런 내용 전부 뭐 선거와도 연관이 있고 또 이제 그런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느냐 낙태 문제 이런 것으로 조금 더 시선이 분산되느냐 이런 것도 지켜봐야지 될 건데 뭐니 해도 경제죠. 항상 역대 모든 뭐 선거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뭐 사회적인 이슈보다는 경제적인 이슈가 항상 뭐 공화당 대통령이건 민주당 대통령이건 아니면 대통령 후보이건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지금 며칠째 계속 전해드리고 있나요? 어제도 전해드렸었죠. 그 아시안 아메리칸, 아시안 태평양 에이시안 퍼시픽 아일랜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죠. 인구 센서스에서는 에이시안 앤 그 퍼시픽 아일랜드로 구분을 합니다. 이 여러 가지 기원도 있고요. 오늘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겠는데 아시안 태평양 문화와 유산의 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는 올해는 리더들을 많이 키우는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NPR 방송이 어디에 오늘은 그 포커스를 뒀냐면요. 에이시안 아메리칸 하면은 지금도 굉장히 모범적인 이민자들이야 하는 것. 그래서 그 안에 에이시안들도 갇혀 있는데 우선 미국 사람들에게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하면 스마트하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다 나이스하다 이런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끊임없이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미국에서 어떻게 성공을 했는가 하는 신화와 마찬가지의 그 같은 내용들을 퍼뜨리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에 무슨 인종차별이 있어 에이션 아메리칸이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하면서 잘못된 그림을 그린다는 겁니다. 이게 에이션 아메리칸에게도 나쁘고 그리고 이제 가장 가까이에는 흑인들에게 또 흑인들을 겨냥한 그 같은 신화를 정치인이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뭐 도구, 기구, 제도에서 이렇게 그려왔는데 몇 가지의 오해를 그 미스를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시아계 미국인은 단일 집단이다. 이건 우리는 에이션 아메리칸들은 다 아는데 에이션 아메리칸이 아닌 사람들은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보이고 그 문화가 그 문화처럼 보이고 어느 나라에 있느냐고 지도에서 어디냐고 찍어보라고 하면 못 찍잖아요. 최근까지 지금도 아마 예를 들어서 노스 코리아 같은 국가 찍어보라 하면은 못 찍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 아시아계 미국인은 단일 집단이 아니다. 에이션 아메리칸은 지금 미국 전체 인구의 7% 정도는 되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뭐 150만 명 이상의 태평양 그 섬 퍼시픽 아일랜드 주민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미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에서 온 사람들.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라는 용어는 제일 먼저 캘리포니아주의 UC 버클리에서 시작됐대요. 1968년도에. 그때 되면은 정말 I have a dream 그리고 흑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무브먼트가 있었던 때입니까? UC 버클리에 다니던 에이시안 아메리칸 학생들이 우리의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 우리의 뭐 권리도 찾아야지 되고 해서 그 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1968년 맞습니다. 학생들이 정치단체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주로 코리안 아메리칸의 이민은 70년대 이후부터 활발했으니까 뭐 중국계, 일본계, 필리핀계가 많았었겠죠. 이 학생들을 통합을 해서 뭐 인정을 받기 위해서 UC 버클리 학생들도 터프한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90년대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AAPI라고 하는 게 이제 센서스에서 Asian Pacific American으로 처음엔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됐다가 에이시안 뭐 그리고 이제 구분하라고 하는 안에 뭐 네이티브 호와이언 아니면 뭐 퍼시픽 아일랜더 뭐 이걸 함께 하고 그랬다가 97년도에 분리를 했습니다. Asian and Pacific Islander 이렇게 분리를 해서 그러니까 에이션 아메리칸은 다 똑같은 집단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학자들 그리고 운동가들이 많이 일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규칙이라는 거죠. 물론 차이니스라든가 필리피노라든가 뭐 인도계가 다수인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2000년부터 2019년 사이에 그 에이션 아메리칸 그 퍼시픽 아일랜더 인구가 2000년부터 2019년 사이에 20년 동안 81%가 늘어났답니다. 같은 기간 늘어난 걸 보면 요즘은 히스패닉계 많이 늘어나지만 히스패닉계가 두 번째예요. 70%, 네이티브 호와이언과 퍼시픽 아일랜드가 60%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백인은 1% 인구 증가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뭐 단일민족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인구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됐겠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일부 뭐 한국의 뭐 지방선거에 나가는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 뭐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거 굉장히 후퇴하는 거죠. 한국도 인구가 없는데 늘려야지 되는데 그래서 백인의 인구가 1%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에서도 그렇고 중간 선거에서도 그렇고 에이시안이 스윙 보러가 되는 경우도 있고 LA 시장 선거에도 상당히 그게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물론 히스패닉 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이런 형태입니다. 이 백인들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에이션 아메리칸 퍼시픽 아일랜드에 관한 신화 내지는 잘못된 오해 같은 것은 에이션 아메리칸은 고소득층이다. 교육도 굉장히 많이 받았다 하는데 평균 중간소득은 1년에 가정당 7만 8천 달러 전국 평균보다 높은 건 사실입니다. 6만 6천 달러니까요. 그러나 에이시안계는 어떤 국가 출신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고 국가별 그리고 이 국가별 차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육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인도계가 제일 많이 돈을 벌어요. 에이션 아메리칸 가운데서
가정당 연수입이 12만 7천 달러, 뭐 주로 실리콘밸리에서도 많이 일하고 하잖아요. 대만계도 마찬가지고 교육열도 굉장히 높고 그에 비해서 버마계가 에이션 아메리칸 미국 이민자 가운데서는 연수입이 가정당 4만 6천 달러로 가장 작습니다. 퓨 리서치사가 2018년도에 조사를 해봤더니 경제적으로 에이션 아메리칸이 가장 분리가 되는 인종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히스패닉, 라티노, 뭐 주변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 비교해 보면 수입에 큰 차이가 없는데 에이션 아메리칸은 그 이유는 교육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상위 10위에 상위 제일 위에 그런 그 에이션 아메리칸의 수입과 하위 그 제일 아래 10%의 그런 그 소득을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은 전부 올바른 방법으로 이민 왔다. 불법 체류자냐 아니냐를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난민으로 온 사람들도 많고요.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금 이제 미국의 그 서류 미비자, 불법 체류자가 1,1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서 14%가 에이션 아메리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18년까지 이민 세관국이 뭐 15,000명의 이민자를 아시아계 이민자를 체포를 했는데 그 이런 것들도 있고 아무튼 그리고 최근에 이민법 같은 것이 굉장히 그 강화되고 하면서 아시아계가 추방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이션 아메리칸이라고 해서 100% 그 합법적으로 미국에 온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에이시안 아메리칸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출신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추방당하는 비율이 뭐 다른 이민자 그룹과 비교할 때 3배, 4배 많거든요. 그것도 거의 물론 그 전과 때문에 그런데 오래 전에 그 전과 기록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은 시스템적으로 차별을 덜 받는다. 이것도 오해, 신화라는 얘기인데요.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혐오 범죄, 폭력이 많이 늘어났는데 4월 달에 퓨 리서치사가 조사를 해봤더니 32%의 에이션 아메리칸 그 미국 성인이 어느 소수 인종보다도 내가 지금 이 소수 인종이라는 에이션 아메리칸이라는 이유 때문에 신체적으로 아니면 언어로라도 그 폭력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답했답니다. 지난해가 올해보다 조금 더 그 코리안 아메리칸에게는 심각했으리라고 짐작이 되는데 왜 그런 일들 많았잖아요. 산책 나갔다가 다치고 하신 분들 그런 것. 그렇기 때문에 올해 5월 18일 날 하원에서 코비드-19 혐오 범죄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전에도 비슷한 법이 있었고요. 법무부가 여기에서는 법무부가 리뷰를 해서 코비드-19 관련 에이시안에 대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걸 확실히 구분을 해서 확실하게 벌을 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코비드-19 때문에 그렇지 역사적으로도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라는 국가와 에이시안 아메리칸의 출신 국가와 긴장이 있을 때 미국 내에서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았다는 거죠. 해서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차별을 덜 받는 이민자다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은 리더십 포지션에서 아주 공정하게 대표를 하고 있다. 그 리더십 포지션이라는 게 정치, 언론, 또 뭐가 있나요? 기업,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그런데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미국 사람들의 거의 반은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분야에서 고위직에 오히려 너무 많이 가 있어 라고 사실과 달리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물론 파워가 강해지고 있긴 하죠. 그런데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7% 정도 되는데 뭐 그 정치력은 어떻습니까? 뉴욕이라든가 아니면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도 이게 그 높은 고위직에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7% 됩니까? 안 되죠. 이름을 찾아봐야지 될 그럴 정도잖아요. 그래서 1960년대 이후에 UC 버클리 학생들이 우리 에이시안 아메리칸들 하면서 열심히 싸우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많이 하려고는 했는데 이게 결실이 잘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92%의 미국인이 나 아시안 아메리칸 친구 갖는 거 편하네. 그렇죠. 나이스하죠.
그리고 또 뭐 있죠? 열심히 일한다고 하고 또 하나가 제일 앞에 스마트한다고 하고 하니까 하는데 그 친구를 왜 마다하겠습니까? 85%는 보스 나의 그 위 상사로서도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고 73%는 글쎄요 대통령으로서도 때좋게 막상 투표할 때 봐야지 아는 문제지만 이건 약간 이중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괜찮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 조지아주에서 지난 선거에서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만든 데는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 표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기는 하는데 누구로 만드는 것까지는 가는데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직은 힘든 거죠. 굉장히 힘든 거죠. 뭐 최근에 많이 출마하기는 합니다. 2018년 이후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긴 하죠. 자, 이 같은 내용이고 역시 오늘 전해드린 것도 NPR 방송이 보도를 했고 NPR 방송의 보도는 비영리 단체인 그 미국인을 변화시키기 위한 아시아계 연합 Asian American to Unite for Change 변화를 위한 Asian American 연합과 또 Asian American Foundation, Asian American 재단이 공동으로 쭉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그 재단에서 연구하고 발표하고 한 것에 따르면 Asian American들은 미국보다 그들의 나라에 더 충성을 해 하는 게 지난해 20%에서 올해 33%. 코비드에 책임이 있어. 라는 게 지난해 11%에서 올해 21%로 더 많아졌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에이시안 아메리칸들도 미국에서 살면서 내가 미국에 완전히 속해 있어. 나 미국 사람이야. 그리고 충분히 나를 미국이라는 국가가 받아들여줘. 라고 답변한 사람은 29%밖에 안 됩니다. 이건 그 소수인종, 모든 소수인종 이민자 그룹 가운데서 가장 많은 그 비율이거든요. 그리고 71%는 차별받고 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연방 그 대법원의 그 낙태에 관한 판결 초안이 그 유출된 것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어제 보니까 무슨 캐나다의 총리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의 여러 정치인들이 미국이 정말 뒷걸음질 치네 하는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 조금 중요한 의미 조금 보고요. 그리고 나서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6월 말이나 7월 달에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미시시피에 뭐 15주 넘으면 낙태하지 못하는 이제 이것을 판결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주 정부에게 낙태권을 주면 미국의 반이 조금 넘는 주에서 낙태가 금지되게 되는 이 이슈에 대해서 여론과 연방 대법원의 그 현재의 상황은 반대입니다. 여론은 대체적으로 50% 이상, 뭐 60%까지 거의 60%까지는 지금 현재의 이 낙태권을 보장하는 연방법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뭐 많은 곳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여론조사 결과는 워싱턴 포스트와 ABC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게 지지하는 사람이 현재의 법 상태를 54%, 반대하는 사람이 28%니까 2대 1인 거죠. 의견 없음이 18%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그 여론조사에서 자세히 물어보면은요, 낙태 그 권리,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이런 걸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58%는 거의 모든 케이스의 낙태는 합법화돼야지 되고, 그리고 70%는 아니 낙태하는 결정을 여성과 그 여성의 의사가 서로 의논해서 해야지 라고 답변을 합니다. 법으로 규제해야지 된다는 사람은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뭐 6주일 넘으면 안 된다. 텍사스죠.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58%. 그리고 그런데 그런 주에서조차도 우리 주에서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하는 사람이 거의 반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낙태에 대해서는 개인의 권리다. 그리고 현재의 뭐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미국은 24주일까지가 대체적으로 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따라서 막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뭐 어떤 경우는 또
말하기를 꺼려하고 생각하기도 꺼려하고 왜냐하면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뭔가 너무나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미국 여성 4명 가운데 1명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한 번은 낙태를 한다고 하거든요. 25%잖아요. 그런 걸 말하기가 그렇게 편안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가 완전하게 그 사람들의 그 마음과 일치된다. 분명한 그림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낙태를 금지하려는 그런 시도는 수십 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공화당과 또 그 기독교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방 판사를 지명하고 임명하고 할 때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을 굉장히 그 추구를 했었던 거죠. 종교인들 그리고 우파 또 뭐 락펠러 공화당원 보통 턱시도 입고 하는 그런 공화당원 얘기를 하잖아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물어보면 11%만 그 사람 믿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공공종교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2배 정도가 음모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이대로 된다면 참 아니다 하면서 메가 군중, 그 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군중은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극단적인 정치 조직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잖아요. 이러다가 이제 뭐 피임도 못하게 하고, 피임을 못하게 해요. 너무 피임을 못하게 하고, 동성애 성향의 어린이를 학교에서도 차별을 하는 이런 법을 만들지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인권에 관해서 국제적으로 일하고 있는 그 비정부 기구죠. 국제 엠네스티의 사무총장이 아그레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이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그대로 된다면 미국에 대한 세계 사람들의 인식 굉장히 아주 그 후진 국가다라고 이렇게 될 거 손상된다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부와 뭐 반인권 단체가 여성 또 소녀 뭐 기타 여러 그 임신 가능한 사람들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서 아주 전 세계에서 이런 바람이 불 수 있는 끔찍한 본보기가 될 것이다. 나쁜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항상 표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엠네스티가 이런 거 인권을 관장하니까 이렇게 됐고 지금 한국의 검찰의 뭐 수사권을 뭐 완전히 박탈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완전히 박탈한다는 의도로 만들어져서 이게 이제 거의 그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통과돼서 법으로 공표가 되고 한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그 오펙에서 이건 정말 그 국제적인 표준이 있는데 국제적인 표준에 한국이 맞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러나 이제 국제적인 기구에서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했듯이 미국의 이번에 이 낙태에 관한 연방 대법원의 초안에 대해서도 엠네스티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미국은요, 이 낙태가 지금 현재로서는 24주일까지는 허용이 연방 정부 차원으로는 되는 건데 이건 프랑스보다도 기간이 더 긴 겁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 중에서 20개월 이후에 허용하는 국가는 뭐 10개가 안 되거든요. 한 7개 국가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카톨릭 국가에서도 카톨릭 신자가 뭐 거의 전부인 국가에서도 낙태에 대해서 미국처럼 이렇게 그 국가적으로 막는다가 아니라 반대로 허용을 한다로 많이 나가죠. 아일랜드도 카톨릭 국가잖아요. 2019년도에 낙태 합법화했고 아르헨티나 2020년, 멕시코 지난해에 그 낙태를 범죄로 하는 것을 범죄로 안 하기로 했고요. 콜롬비아 대법원도 임신 24주일까지 미국과 같네요. 낙태를 합법화한 거죠.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리바이스가 오늘 아침에 제일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아마존도 그렇고 다른 그런 기업에서 만약에 그 회사 직원들이 여성이 많잖아요. 요즘은 이 낙태권이 합법화가 되면서부터 여성의 사회 진출이 또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피임이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낙태가 쉬워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여성이 많으면 많은 회사일수록
이 주에서 낙태를 이제 금지하게 되면은 다른 주로 가서 낙태를 하는데 비용 아마존은 $4,000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거든요. 리바이스도 그렇고 페이스북은 뭐 CEO가 그 여성이잖아요. 여성인 그런 회사는 더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우버, 리프트, 시리그룹, 옐프 이런 곳이 다 헬스케어 여행 비용 파타임 직원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리바이스, 리비 그 스트라우스 컴퍼니는요. 이 가볍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세계적으로 뭐 여성 직원이 58% 있다. 직원과 가족을 보호해야 된다. 물론 매치해주는 이런 서로 만나게 해주는 이런 사이트 회사는 당연하고요. 그에 비해서 아직 말하지 않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월마트, 디즈니, 또 무슨 JP 모건 체이스, 또 파타고니아 그 뭐죠? 야외 운동복 파는 가장 얇은 뭐 접으면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크로거 이런 회사들은 아직까지 라운드 테이블 이런 데는 거부했는데 점차로 또 소비자들이 압박을 넣으면은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해서 소비자가 점점 더 그 브랜드를 선택을 할 때 하나가 아니니까 이왕이면 나랑 맞는 것을 선택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고요. 아무튼 노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으니까 소비자의 그 같은 사회적인 것에 어떠한 의견을 표시해야 하는 압박도 압박이지만 그보다는 더 사업적으로 여성이 많은 회사에서는 이런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월마트 같은 경우는 큰일이네요. 그 알칸소가 월마트 본사가 있고 직원들이 많은데 알칸소가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이것을 초안대로 통과시키면 제일 먼저 시행을 하게 될 텐데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어제 3시간 동안 아주 기분 좋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 큰아들이 의사당 폭동사건 조사팀의 질의에 응답을 했답니다. 그러면 이방카의 딸과 그 사위 자레드 쿠슈너 지금 다 둘째 아들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랬다고 하고 지금까지 의사당 폭동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1,000명을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국 정말 끈질긴 국가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공화당에서는 덮어버리려고는 하지만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이고 1,000명을 인터뷰를 했다고 하니까는요. 공화민주 양당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왜냐하면 그날 아들이 아버지 가까이에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아버지의 역할은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렇고 연방 그 법무부에서 그 오스키퍼라는 그 무장 그룹의 리더를 기소를 했습니다. 스튜어트 로즈라는 사람을 기소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의사당 폭동 사건 여기에 대해서 그 바이든을 인정하지 않는 선봉장이 되겠다 하면서 나에게 그런 뭐 권한을 줘라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접촉도 많이 했다고 하고요. 당신이 명령만 하면 거기에 따르겠어 하면 무장 그룹이잖아요. 그곳에 그날 총도 가지고 가고 하는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간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기소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마리우폴에서 344명 그 제철소에 있던 사람들이 또 탈출한 거죠. 탈출했다는 아주 좋은 뉴스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직접 발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사흘 동안 어제부터 이 사람들을 마리우폴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휴전을 하자 낮에만 그렇게 했는데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지켜졌던 적이 많아서요. 그리고 처음에 마리우폴 극장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여기 있어요 하고 극장 지붕에 써놨는데도 폭격을 해서 지금까지 300명 정도가 아닌가 숨진 사람이 했는데 그 배인 600명 정도라고 AP가 다 증거를 소집을 해서 심층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 집단으로 묻혀있는 시신들도 있었고 반면에 우크라이나에서 미콜라이프가 바로 아버지가 고려인인 비탈리 킴이 주지사잖아요. 거기와 헤르손 이 지역은 이제 우크라이나 쪽이 다시 조금 좀 단단하게 찾았는가 봅니다. 영국이 5,600만 달러를 또 지원한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G7 정상회담을 이번 주 오늘 내일 하겠네요. 늦어야 해서 러시아 제재하고 유럽연합은 모든 러시아 오일 수입을 안 한다는 안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역시 러시아의 친구도 있어요. 뭐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 뭐 지금도 아주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데 양쪽에 다 책임이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책임이 있다. 얘기 안 한 게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태리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카톨릭이 러시아 지금 그 정교회와 분리가 된 게 아주 오래전이잖아요. 분리돼서 서로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6월 달에 예루살렘에서 러시아 종교회의 그 키릴 총대주교와 만날 예정도 미루고 전화를 해서 전화 통화로 그 줌 미팅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당신이 그 뭐 시종드는 그 예배할 때 시종드는 그 복사처럼 푸틴의 복사일 수는 없지 않은가라는 얘기를 그 했다고 하고요. 우리는 그 신의 뜻에 따라서 하는 거지 정치인의 말에 따르는 게 아니다. 지저스의 말에 따라야지 정치인의 언어를 사용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네, 러시아 정교회가 뭐 가장 큰 동방 정교회 같은 곳에서는 가장 크고요. 오늘의 미국은 피부과학 셀리온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장지아 외과 수라원 순두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요. 캘리포니아 독수리가 엘콘도르 파사잖아요. 콘도르가 다시 130년 만에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돌아왔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